오미숙 여사의 아침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고등학교 동창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투피스를 꺼내 정성스럽게 스팀 다림질을 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초라해졌지만 그녀의 자존심만은 여전히 꼿꼿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유일한 기둥은 바로 의대에 다니는 천재딸 이서아였다. 그럼 우리 서아는 지금도 의대 도서관에서 밤새우고 있지. 아주 독하다니까. 꼭 아빠를 닮아서 말이야. 그녀는 동네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딸 자랑을 늘어놓았다. 특히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잘난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 오혜진 앞에서 그녀는 절대로 주눅 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그녀의 자랑스러운 딸 서아는 의대 도서관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샌드위치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그녀는 연이어 있는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에 늦지 않기 위해 샌드위치를 급하게 삼켰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수면 부족과 과로로 인해 창백하게 떠 있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끝난 새벽 2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식어 빠진 편의점 도시락에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위를 가득 채운 두꺼운 의학 전공 서적을 펼쳤다. 복잡한 인체의 해부도와 빼곡한 전문 용어들. 그것은 그녀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러나 참아 놓을 수 없는 그녀의 꿈이었다. 그녀는 책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런 고된 삶 속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일할 때였다. 한 할머니가 돋보기를 쓴 채 자신의 약병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을 본 서아는 망설임 없이 카운터를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단순히 글씨를 읽어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약의 효능과 복용 시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까지 마치 진짜 의사처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포스트잇에 큰 글씨로 아침 식후 1알, 저녁 식후 1알이라고 적어 약병에 붙여주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 한때는 희고 고왔던 그녀의 손은 이제 잦은 설거지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고 뜨거운 그릇에 데인 작은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주말에 잠시 엄마의 집에 들렀을 때 엄마 오미숙은 딸의 손을 보고 기겁을 했다. 서아야, 네 손이 이게 다 뭐니? 의사가 될 애가 손을 이렇게 험하게 쓰면 어떡해? 아, 이거. 서아가 순간 당황하며 둘러댔다. 요즘 취미로 도예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흙 만지다 보니까 거칠어졌나 봐요. 그 말에 엄마는 혀를 차며 잔소리를 했다.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한 자 더 해서. 빨리 졸업하고 좋은 병원 들어갈 생각이나 해야지. 엄마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의 저 자부심을, 저 기대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녀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럼증을 느끼고 자주 피곤해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비밀을 서아는 자신의 지친 어깨 위에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엄마의 자부심이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태로운 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미숙 여사가 동창회 장소로 선택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이 동창회에서만큼은 절대로 친구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오혜진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혜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대형 로펌 파트너로 승진했잖아. 작은 딸은 청담동에 자기 이름으로 갤러리를 열었고, 어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허리가 휠 지경이야.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과시와 미숙의 형편을 떠보는 듯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부럽다는 듯 맞장구를 쳤고 미숙의 자존심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다. 혜진이 넌 좋겠다. 우리 서아는 돈 버는 데는 영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게 자기 꿈이라니. 어쩌겠어. 지금도 아마 의대 도서관에서 밤새우고 있을걸. 엄마 고생시키는 건 우리 딸이 더 하지. 그녀는 자신의 딸이 혜진의 속물 같은 자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녀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VIP 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종업원이 메뉴판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종업원의 얼굴을 본 순간 오미숙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방금 전까지 의대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거라며 자랑했던 자신의 딸 이서아가 바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에어메어. 미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왜 서아가 여기에?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눈썰미 좋은 혜진이었다. 어머나, 명수가 저 아이, 내 딸 서희 아니니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혜진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좋은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미숙과 그녀의 딸 서에게로 향했다.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아를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친구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엄마가 될 터였다. 의대에 다닌다던 딸이 사실은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그녀는 찰나의 순간 끔찍한 선택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아주 차갑고 낯선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잘못 봤겠지. 닮은 사람인가 보네. 그녀는 서아를 향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듯 턱짓을 했다. 저기요, 아가씨. 우리 물 좀 더 주세요. 그 순간 서아의 심장이 칼에 찔린 듯 아팠다. 엄마가 나를 모른 척하고 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손님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몸을 돌려 룸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친구들이 나누는 동정 어린 속삭임과 엄마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엄마의 차가운 외면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난 세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선택을 준비해야만 했다. VIP 룸의 문이 닫히는 순간 이서아는 주방 뒤편의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엄마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계속해서 핥히고 있었다. 저기요, 아가씨. 그 한마디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버텨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아래 십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시와야, 주방의 할머니 사장님이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힘들지? 다 봤다.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의 깊은 마음을 부모가 가끔은 눈이 멀어 못 볼 때도 있는 법이란다. 힘내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서한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엄마가 나를 몰라본다고 해도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그녀는 주방 한쪽에 놓인 계산서 용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필체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작게, 아주 작게 접었다. 한편 VIP 룸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과열되고 있었다. 오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침이 마르게 떠들어댔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판사로 승진했잖아. 사위는 뭐 다들 알다시피 IT 기업 대표고, 딸애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 명숙이 넌 좋겠다. 딸이 의대생이라 앞으로 든든하겠어. 우리 애들은 돈만 쓸 줄 알지. 쯧쯧. 그 말은 명백히 방금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서아를 겨냥한 비웃음이었다. 오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혜진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자신의 거짓말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럼 우리 서아는 속이 깊어서 저만 알지. 지금도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걸. 그녀의 웃음소리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아가 다시 룸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계산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 중앙에 계산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계산서 아래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넣어 엄마인 오미숙의 손이 가장 가까운 곳에 놓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다. 미숙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서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슬프고도 고요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자신 앞에 놓인 쪽지를 보며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여기서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쪽지를 구겨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어머, 이건 또 뭐야? 라며 마지못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딸의 운명이 담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그 작은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오미숙은 딸이 건넨 쪽지를 마치 불쏘시개라도 되는 양홧김에 구겨버리고 싶었다. 감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 딸이 건넨 종이 쪽지라니. 하지만 그녀의 라이벌 오혜진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애써 여유로운 척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쪽지를 펴들었다. 바로 그때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다. 어머, 명수가.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의대 다닌다는 내 딸은 요즘 뭐하고 지낸다니. 우리 아들 여자친구도 의사인데 병원 일이 그렇게 힘들다며. 그 질문은 미숙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예리한 화살과도 같았다. 미숙은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그럼 우리 서아도 요즘 시험 때문에 바쁘지.
그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손에 쥔 쪽지로 시선을 옮겼다. 불만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마지못해 쪽지를 펼쳤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마, 다음 주 췌장암 수술비 계약금 오늘 입금했어요. 걱정 마시고 친구분들과 맛있게 식사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딸 서아가. 쪽지 하단에는 오늘 날짜로 수백만 원이 병원으로 송금된 내역이 찍힌 작은 영수증 사진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다. 오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췌장암 수술,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쪽지의 글씨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순간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혔던 극심한 피로감과 잦은 어지럼증이 기억의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갱년기 증상이려니 하고 무시했던 몸의 신호들, 그리고 딸의 손, 유난히 거칠어져 있던 작은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박여 있던 딸의 손, 도의 취미라며 웃어넘기던 딸의 어색한 표정, 매일 밤늦게 들어와 피곤에 절어있던 딸의 창백한 얼굴, 모든 조각들이 가장 끔찍하고도 슬픈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그 딸이, 자신의 단 하나뿐인 딸이 의대생의 꿈을 포기하고 엄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신이 딸을 창피해하며 모른 척하던 그 순간에도 딸은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숙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구들의 목소리도 레스토랑의 음악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슬프게 웃어 보이던 딸의 얼굴로 가득 찼다. 자신이 딸에게 느꼈던 부끄러움, 그것은 이제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거대한 부끄러움이 되어 그녀 자신에게로 향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손에서 딸의 희생이 담긴 작은 쪽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그대로 의자 아래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과도 같은 처절하고도 비통한 오열이 터져 나왔다. 시오, 서아야, 내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녀의 오열은 화려했던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져 오열하는 오미숙의 주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엄마의 외면에 상처 입었던 딸 이서아가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주변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모두 비켜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녀는 쓰러진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재빨리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엄마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살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숙련된 의사의 모습이었다. 지금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그녀가 놀라 쳐다보는 엄마의 친구 혜진을 향해 외쳤다. 쇼크로 인한 실신 같다고. 환자의식 잠시 돌아왔지만 혼미한 상태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모습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레스토랑 지배인과 친구들은 허둥지둥 그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아는 엄마의 곁을 지키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소란이 지나가고 미숙은 안정을 되찾아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쪽지에 적힌 그 끔찍한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아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숙의 담당 의사인 김 선생이었다. 최명숙 여사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선생님, 제가 왜 여기에... 그리고 아까 그 쪽지는... 김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사실 어머님께서는 몇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김 선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아주 어렵고 위험했고요. 저희도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 한쪽에 죄인처럼 서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 학생은 자신의 의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외의 최신 논문과 수술 사례들을 전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의료진에게 새로운 수술법을 시도해달라고,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애원했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희는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아 학생이 의대까지 휴학하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반드시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치료를 포기하실까봐, 충격을 받으실까봐 저희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딸의 창백했던 얼굴, 피곤에 절어있던 눈빛, 그리고 유난히 거칠어져 있던 그 손, 자신이 쓸데없는 취미라며 타박했던 그 손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희생의 증거였던 것이다. 자신이 딸을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고 모욕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딸은 홀로이 모든 고통과 비밀을 짊어지고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 딸아. 고맙다. 내 딸아. 이 어리석은 엄마를 부디 용서해다오. 서아는 말없이 눈물 흘리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병실의 하얀 시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미숙은 감히 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딸의 위대한 희생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시와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딸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이 어리석은 엄마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틀렸어. 내 하찮은 자존심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내 딸이 어떤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있었는지 까맣게 몰랐어. 네가 내 목숨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너를 부끄러워했다니. 내 딸아,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미숙은 서아의 발치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은 엄마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엄마를 힘껏 끌어안았다. 원망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엄마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괜찮아, 엄마. 다 괜찮아. 엄마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됐어.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회한과 용서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한 간호사가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최명숙 환자분 앞으로 친구분께서 맡기고 가셨습니다. 조용히 전해만 달라고 하시더군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은 오혜진이었다. 명수가 정말 미안하다. 너와 네 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이건 내 작은 성이야. 부디 서희 양의 학비에 보태렴. 너처럼 훌륭한 딸을 둔 네가 사실은 내가 평생 부러워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사연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서아가 휴학 중인 의과대학의 학과장이 직접 병실로 찾아온 것이다. 이서아 학생, 자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네. 자네와 같은 학생을 둔 것은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영광이야. 학교 측과 논의를 마쳤네. 어머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자네가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네.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님 간병에만 집중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밝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병실 침대에 앉아 곁에 앉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작은 상처들로 거칠어진 딸의 손. 이전에는 그토록 부끄럽고 보기 싫었던 그 손이 지금 그녀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였다. 그녀는 딸의 손등에 자신의 눈물을 떨어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손이다.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했다. 내 딸아, 과거의 모든 상처는 그렇게 서로의 눈물 속에서 치유되고 있었다. 부서졌던 자존심의 폐허 위에서 더 단단하고 진실한 모녀의 사랑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2년 후 기적처럼 오미숙 여사는 췌장암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허영과 자존심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하고 온화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딸 서아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신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룬 것이다. 음악가로서 재능을 보였던 동생 서준 역시 누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유명 오케스트라에 촉망받는 첼리스트가 되어 이제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가족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왔다. 서아는 바쁜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도 주말이면 쪽방촌의 무료 진료소를 찾아 의료 봉사를 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미숙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2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땀 흘렸던 그 공간의 의미를 평생 잊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바로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손님으로서였다. 2년 전 그들이 앉았던 바로 그 VIP 룸. 자원봉사자용 앞치마를 두른 미숙이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차린 특별한 음식을 들고 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의사 가운을 막 벗고 달려온 딸 서아의 앞에 그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2년 전 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어서 먹어.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서아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엄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미숙은 생각했다. 2년 전 이 공간은 자신에게 끔찍한 수치와 절망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에서 서빙하는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의사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사무치도록 자랑스러웠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상처도 원망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사랑과 존경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꿈이 가장 눈부신 봄날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